자, 이러면 여기 우리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헌법조항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다 복지와 관계된다, 그지? 밑에 1번 복지 맞고 2번에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아,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메꿔 넣으라 그랬죠.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지? 3번에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지만은, 그렇지, 실정부상 권리니까. 그러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4번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침해를 배제하는 no. 이거는 국가 권력에게 요청하는 거죠. 해달라 그죠? 이건 틀리겠습니다. 4번 여러분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1번에 근로상권은 단결권, 여러분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권, 그죠? 그거를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상권, 근로부 이게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거 맞다. 2번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회복지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이게 강조되고 있고, 3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지? 그 선언적이야. 그 자체로서 뭔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3번 같이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특정 교육제를 요청한다.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여기다 지금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4번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을 통해서 두째 보시는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 넘겼어요. 18번 한번 볼까요? 자, 국회의원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우리 헌법 조문에 딱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인 이상이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300명이 되어 있죠. 법률로서. 그죠? 이번에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서는 동의권을 갖지만 특사에 대해서는 동의권 없다. 맞아요. 아까 일반 사면 있다. 3번에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위원회 제도와 교수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위원회 제도와 교수단체를 두고 있는 취지는 이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4번에. 자, 임시회 잃어버려.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것도 국회 재적 얼마, 국회 재적 얼마? 4분의 1. 둘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그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이거 집회됩니다. 여기 틀다, 그지? 자, 넘겨서 25분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 한번 봤지만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요게 제일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자, 이 문제 이래죠, 그죠? 지금 군법무관 제6조 제6조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 법무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글쎄 여러분들 이 말이 뭔가 우리가 그림 단계를 그려보면은 헌법, 법률, 명령이잖아. 이런 단계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죠. 우리가 이거 요 법률에 요게 이제 군법무관 임용에 관한 법, 요게 이제 성격은 법률이다, 그죠? 여기서 보수에 관계되는 조항은 너무나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야 네가 정해, 이거 위임을 했다, 위임, 그죠? 이거 대통령에게 네가 정해라, 그죠? 위임을 줬습니다, 그죠?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보수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보다시피 안 하고 있다. 뭐야? 이게 입법부장입니다. 입법 부작이야, 그죠? 그래서 입법 부작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입법 부작위를 다투고 있어요. 다툼의 대상은 이게 다툼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요게 대통령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다툼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어떤 헌법소원이겠습니까? 권리구쟁이야, 위헌심상이야? 권리구쟁이죠, 그죠? 권리구쟁이 헌법소원입니다. 요게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셋째 줄 이름 맞네. 이로 인해서 갑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의 성격은 뭐라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위 재판소 결정으로 지금 다툼의 대상은 이게 다툼의 대상이라 요게 다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이죠. 대통령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을 기본권을 침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아까 그 표현을 따르면은 인용결정했습니다. 인용결정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인용결정, 위헌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에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무관 임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효력이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툼의 대상이 이게 아니고 요게 다툼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이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재성은 필요 없어요. 아까 재판의 재성은 어디서만 요구되었습니까? 위헌 심사에 없으면 요청되는 것이지 권리구쟁이는 이거는 재판의 재성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틀렸다. 3번이 이러한 그 7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은 저거였죠. 권한쟁의만 과반수지, 그죠? 이거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돼. 6인 이상, 그죠? 7번에 이게 4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죠? 1, 2, 3번이 틀렸습니다. 그 4번은 별 의미가 없는데 1, 2, 3번이 틀렸다는 걸 왜 틀린지를 이해하셔야, 그죠? 1, 2, 3번이 왜 틀렸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개인생활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우리 경찰 시험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 사회법이라는 개념을 물어봤어요. 그 오른쪽에 663페이지 보시면 그 공법, 사법, 사회법이란 말이죠. 사회법. 사회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공법이란 말은 이거죠. 주로 국가의 권력에 관계되는 법이 공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게 형법이죠, 그죠? 그래서 사형을 시킨다든지 징역 25년 한다든지 이게 형벌권 행사지, 그지? 그러니까 형법,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 각종 민사소송법 이런 거 다 공법입니다. 근데 사법은 뭐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대표적으로 민법이죠, 민법, 그지? 그럼 사회법은 뭔데? 요거는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야. 사회법이란 말 자체가 사회법이란 말 자체가요.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그런 말. 그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약자는 두고 여러분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소비자가 약자죠. 이게 소비자 보호법이는가. 그다음에 여러분 사측과 노측 중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이런 게 다 사회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사회법 종류 한번 보세요. 종류. 그 셋째 줄론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법, 독점규제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보장법, 우리 생활보호법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다 사회법들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를 국가 권력이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아래쪽에 보면 662페이지 좌측에 일반법, 특별법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일반법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대비 군형법, 민법 대비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 여러분 형법은 군형법은 가니까 앞에 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이거는 뭐냐, 군인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이 우리 법에는 형법이라는 것도 있고 군형법도 있다는 거죠. 군형법, 그래서 뭐 군인이 사고 치면은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돼요. 그러면은 뭐 근데 차이점 같은 건 여러분 우리 형법에 없는 죄목들이 군형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처벌도 달라요. 우리가 형법에서는 뭐 일반인이 근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고형으로서 사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형의 방식이 뭐냐? 몸을 매달아요. 교수형입니다. 근데 군형법상 그랬잖아. 군인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총살시킵니다.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민법은 이거 일반적인 법인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라는 특수한 경우만 특별히 보호법, 특별법이죠, 그죠? 그런 거. 오케이, 뭐 그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쭉 다 넘겨서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저로 넘어갑니다. 민법의 기초 613페이지. 일단 요 조문은 좀 민법의 법은 좀 보겠습니다. 673페이지.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지? 196페이지. 196페이지. 오케이. 거기에 민법의 법원을 좀 보세요. 민법의 법원. 이 법원이란 말은 우리 뭐 인천지방법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으로서 그 법의 원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판할 때 법이 있어야 되겠지.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민사에 관해서 양쪽 갈로 2번입니다. 민사란 말은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사사로운 법률 관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일단 법률을 찾아야 돼요. 이런 법률 아까 위치 알죠, 그죠? 헌법 법률, 이 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법률이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습니까? 뭐 민법, 주택, 임대차법 이게 다 법률이다, 그죠? 법률에 먼저 찾고 법률을 아무리 뒤져봐도 분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습법을 따지고. 관습법에는 그 동네의 관습법이다, 그지? 관습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조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끝까지 판단해줘야 됩니다.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 그래도 없다, 조리.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정도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 한번 볼까요? 이때 근대란 말은 언젠가니까 시민혁명 때문에 시민혁명.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의 그때 이제 근대고요. 그때 여러분 민법의 우리 민법은 로마 때도 민법이 있어요. 로마법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로마를 우리가 고대로 표현한다면은 근대란 말은 시민혁명 거죠. 그때로 근대라고 합니다. 1600년 되죠. 좀 그래 근대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그지? 1600년대도 우리나라 언제예요? 조선 뭐 중기, 그지? 그때 세계사적으로는 그게 이제 근대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때 이제 조선 중기 때, 그지? 근대. 그때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민법 체계를 만듭니다. 신분제를 타파하고죠. 신분제를 타파하고 신분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이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대등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민법을 만들 때 그는 민법 사람과 개인의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생기는 민법을 만드는데 그 법은 어떤 논리가 관철될까? 첫 번째는요. 중세 때, 그죠? 중세 때 신분제,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신분제의 종속을 받지 않겠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내 신분, 나와 아무 관계없는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결정됐죠, 그죠? 더 이상 그는 신분이 종속되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사책자치 원칙. 이거를 사책자치가 이제 계약자유로 나타나죠.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두 번째,
내 재산 함부로 침해하면, 예를 중시대 때 누차 우리 경제 공부할 때다시피 왕이 상인들의 재산을 엄청 뺏어가지고 막 저항하면 목 쳐주고 그죠? 죽이고 막 고문하고 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소유권 절대 원칙. 절대 내 소유권 건드리지 마라 국가가.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신분이 비참하니까 나를 책임지는 경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과실 책임 원칙. 내가 책임지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된다. 그거 없이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민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현대 들어오게 되면은 수정됩니다. 현대. 왜냐면은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요때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신분제의 어떤 구속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의 구속은 사라졌습니다.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로 우리가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어떤 원리니까 신분은 없다 더 이상. A와 B는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그죠? 대등한 전제에서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너희의 상놈과 귀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했습니다. 똑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지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둘 다 똑같으면 사실은 얘를 도와주는 거다. 그지? 이게 어떻게 악용되느냐? 강자,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악용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정한다. 사택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 자유가 아니고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 소유권 절대가 아니고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죠?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도 아울러 인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 그죠?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수정되었는데 이게 폐기된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원칙인데 요는 거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674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그냥 볼까요? 박스 안에 보시면은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사적 자치 원칙, 과실 책임 원칙 이 세 가지 그냥 기억하시고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제점 보죠. 문제점.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그 첫째로 오네 경제적인 각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게 악용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바뀝니다. 수정 배경 보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수정 배경은 주저리 써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폐기된 게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전히 기본 원리고 다만 원칙의 어떤 예외에 해당되는 독특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떤 예외를 적용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한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한다. 그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제 큰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헌법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재산권 행사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라. 두 번째, 권리는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세 번째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권을 사용한다. 무대한 사용한다는 게 아니죠. 무제한 사용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이런 내용이 뜨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은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겠다.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은 무효를 한다. 그 제안의 내용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이면서 강행법규. 법규란 말은 그냥 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행입니다. 강행이란 말이 뭡니까? 야, 저 법은 우리는 무시하자. 우리 법은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무조건 집행되는 게 강행법규인데, 법정에는 임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강행법규, 임의법규라는 게 있다, 그죠? 강행법규란 말은 무조건 강행되는 것이고, 임의법규란 말은요, 당사자가 그 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야, 우리 이 법은 우리 사이는 적용 안 되는 거로 하자라고 합의 볼 수 있는 법이 임의법규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대부분 다 강행법규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 계약 공정 먼저 어떠냐?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임의복귀는 당연히 우리가 임의복귀 자체가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배제를 할 수 있는데 강의복귀는 어차피 안 돼요. 일단 그 표현을 익히시고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무과실 책임 원칙이 있죠.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상대적 무과실 책임, 절대적 무과실 책임,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불법행위 할 때 다 합니다. 별도로. 오른쪽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무과실 책임의 인증된 적용된 특별법 두 가지 기억하겠어요. 이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정물 책임법, 이 두 법은 법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과실 법리에 따라서 입법됐다. 그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민법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법. 아까 일반법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법이 말 그대로 일반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은 말 그대로 인간 사람 말 그대로 민이죠. 민. 이 민법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죠.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사고 팔고 뭐 이혼하기도 하고 뭐 집도 받고 싸우다가 그지 그래도 뭐 죽기도 하고 유언도 하고 상속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게 이 민법이에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200개 정확하게 1118개죠. 조문 자체가 1118개 조문인데 거의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과대학교에서 이 민법만 공부하는데 2년을 투자합니다. 지금 이게 책 민법만 하더라도 책이 한 10권쯤 돼요. 한 권당 한 1000페이지쯤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이게 민법을 공부하고 나면 나 법을 좀 공부했다. 민법을 좀 공부하고 나서 나 법을 좀 알겠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 민법을 이제 맛을 좀 보자는 거죠. 일단 뭐를 좀 보려 그러면은 일단 기초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자,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고, 그죠?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구별하셔야 되고죠. 행위 능력이 있더라. 일단 권리 능력은 뭡니까? 권리 능력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권리 능력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사람한테만.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의 주체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뭐 어리든 아무 관계없어. 살아있는 숨만 붙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럼 죽은 사람은 안 되겠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 여기서 핵심되는 태아. 그럼 태아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안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 보기 전에 677페이지 권리 능력 취득 보겠습니다. 취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우리 출생부터 사망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이거 우리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출생신고 했느냐 안 했냐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취득. 관로 속에 뭐? 출생신고와 무관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 전부 노출서 따져. 우리가 언제 태어난 걸로 보느냐? 아기가 엄마의 모체로서 딱 빠져나왔을 때, 전부 노출됐을 때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태아 보시면은 원칙은 태아는 안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는 사람을 인정한다. 첫 번째 뭐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이도 태어난 것으로 본다.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당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정. 태아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태아를 상대로 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놈이 태어나면은 뭐 저거 하나 줘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태아에게 유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조건은 뭐냐?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죠. 이런 유산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산 당하면 끝이고, 유산 안 당하고 유산은 없이 그냥 아직 뭐 건강하든 어떤 간에 태어나 주면은 요 모든 게 다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태아 때 상속받았다, 태아 때 유언받은 거 다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멸, 사망하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 여러분, 사망 신고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어떤 그 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상속은 그 순간에 0.0000001초 만에 상속 싹 이루어집니다. 사망 신고는 요식 행위라고 사후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다 됐고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행위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됐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기만 하면은 구리 능력 다 인정되죠. 뭐 강아지는 그거 안 돼, 그죠? 안 돼. 그래서 강아지는 우리는 없어요.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요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A가 B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은 약속이 지켜야 되잖아, 그죠? 지켜야 돼, 그지?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이 계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할 때 이 논리적인 전제는 뭔가니까 A하고 B가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그 주장이 맞아요. 니네들이 자유롭게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되라고 말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동등하다는 전제를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A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B는 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나이가 어리든지 그지 아니면은 어른이지만은 정신 수준은 여성 수준은 그죠? 서너 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도 불구하고 야 네가 계약해서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져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정의롭지 못하죠. 그때 B가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은 이 계약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때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논리가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내세워서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거야. 약속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도록 하는 어떤 논리적인 도구입니다, 이게. 잠깐만, 의사 능력은 뭐냐?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죠.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은 그 이야기. 의사 능력이란 말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대부분 다 정상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없는 사람이 문제 있다, 그죠? 그게 이제 누구냐?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다시피 누군가니까 주로 뭐 영유아들, 애들, 그죠? 애들. 아니면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적인 사고를 가진 그 수준인 사람들, 그죠? 그게 우리가 뭐 고도의 정신분열적 환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아주 고도의 어떤 정신분열. 이런 사람들은 이 뭐 수준이 비싸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B가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네가 도장 찍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B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사실은 내가 요 계약할 때 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하고 그게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입증이 될 수 있다면은 이 계약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영유아는 당연히 우리 입증할 수 있죠. 우리 뭐 애 얼굴 보면 알잖아, 그지? 너 4살이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죠? 요 몸은 어른인데 정신이 영유아 그러면 우리 판단이 힘들잖아, 그죠? 이거는 입증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입증이 되게 어렵습니다. 의사 능력이 유무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도를 마련해놨냐? 요 제도를 마련해요. 행능이란 말은 여러분, 행능이란 말은 요 의사 능력을 객관화시킨 거야. 객관화시켰습니다. 객관화란 말은 뭔가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문제 있다라고 알 수 있게 객관화시켜놨다. 그래서 객관화, 획일화시켰습니다. 객관화란 말은 누가 보든지 알 수 있다. 획일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이로 객관화시켰고 획일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판결.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객관화, 획일화시켰다는 거죠. 요게 미성년자.
미승년자는 민증, 그죠? 민증 딱 까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증만 딱 보여주고 미안합니다. 나 있는 사람 그러면 오케이. 끝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니까 법원의 판결, 뭐 선고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정치산, 한정치산, 여기 바뀌었죠.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이런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정신능력 자체가 영유아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다는 이유로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판결문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딱 보여주면은 아, 당신 이런 사람이었군요. 오케이. 계약 업등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80회 보시면 의사 능력과 의사 목록 보여서 의사 능력은 1번의 끝에 정상적인 능력이더라. 근데 없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줄 유아나 정신병자 만취자.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 여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밑에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이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행위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면 획일적이다. 밑에 박스 놓죠. 미성년자는 나이로 19세, 만 19세. 만 19세가 안 되면은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원에 선고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래쪽에는 박스 별표 보시면은 의사 무능력이면서 행위 요걸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나이로 보면은 행위 능력이 없는 이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를 표현하는데요. 행위 능력이 없다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로 보면은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아이가 정신 수준도 영유아하고 비슷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런데 만약 B가 나이는 18세인데요. 18세이면서 또 정신 능력도 있는 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은 B는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아, 내가 그때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서 의사 무능력이야 이렇게 주장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가능합니까? 나 미성년자라고 그걸 주장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입증 문제죠. 이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18이라서 입증하기 쉽겠죠. 민증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입증이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럼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소송에서 어느 게 좀 간편한 방법일까? 당연히 이게 간편하겠죠, 그죠? 자, 그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의사 무능력이면서 동시에 제한행위 능력인 경우가 가능하더란 이야기지.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입니다. 만약에 의사 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효.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걸 입증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효란 거 취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무효는 뭐냐? 무효란 말은 이거죠.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단 말은 뭔가 하니까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이 계약이 유효하단 말은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그냥 그 계약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면 돼. 근데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은 그 효력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 본다. 소급하여 무효로 본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표현을 나중에 효과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여러분 19세 미만자죠. 자,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18세 아이가 여러분 18세 아이가 뭐 게임기를 좀 사고 싶어요. 원래 이 아이는 우리가 미성년이라는 말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인간이네, 그죠?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뭔가 어설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부모가 뒤에 좀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재 없구나.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죠?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대리점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
부모의 1번 동의를 미리 동의를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그죠? 엄마 아빠 제가 그 뭐 이 게임기 사도 돼요? 그 부모가 보고 괜찮네 사 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 기분 이거죠. 혹시나 얘가 지한테 불리한 어떤 행위를 할까 걱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법이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라. 혹시 네가 동의를 안 받고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네가 취소해 이러죠. 일단 동의가 있다면은 이 아이한테 불리할 게 없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아니면은 부모가 대신해줘 맞아 대리.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에 나갈 때는 부모의 동의를 다 이거 사전 동의야.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대신해주면은 아이가 별 문제 없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가 지 마음대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덜컥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 계약이 본인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 법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 어떻게? 일단은 계약은 유효한 걸로 봅니다. 그럼 혹시나 이게 니한테 불리하면은 네가 취소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계약을 없애도록 하겠다. 또는요,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하면은 효과는 뭔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소급한다. 소급이란 말이 뭡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들어와서 애당초 계약을 아닌 거로 봐준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미성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첫 번째,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두 번째는 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법정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법이 정하고 있는 법이 정하고 있는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 부모죠. 자, 우리가 법에서는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지 않고 친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권자. 저번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친권자라는 표현은 그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만 친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만 계시지 여러분들은 친권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친권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혼자 살아야 돼 그냥. 이거 뭐 혼자 살아야 돼. 세상 그냥 혼자 사는 거잖아, 그죠? 버텨내야 돼. 그지 뭐 시험장에도 여러분 혼자 들어가잖아. 누가 뭐 대신 치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강의하기 전에는 내가 고등학교 생들 가르치다고 했잖아, 그죠?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좀 대신 시험 치주세요. 이 인간들이 저가 선생님에서 나한테 대신 시험 치달라. 무슨 귀신 시간을 그런 소리야. 그거는 참 공부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래. 시험 다시 테스트 받기 싫어하고, 그죠? 시험 친다 그러면 쪼리하고.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똑같아. 그렇더라. 오케이. 그래서 친권자. 다음에 이번에 동의 없는 단독행위 효과가 뭘까? 이거죠. 지 마음대로 동의도 안 받고 대리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누가요? 본인이 취소하든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은 할 수 있다. 취소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취소하면은 683페이지에 683페이지 취소하면은 6번 제한행위 능력 단독행위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어떻게 무효라고요? 소급 무효다. 소급이라는 단어. 소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소급. 장래 무효가 아니고 뭐야? 소급하여 무효다. 처음부터 이러면 장래라 말고 소급이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장래가 아니고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소급이라는 단어가 키야, 키, 소급. 없어? 페이지 넘겨봐봐요. 여기, 그 밑에 있네. 그렇지. 몇 페이지야? 204페이지. 진짜 훌륭한 서비스 정신이다, 진짜. 204페이지 3번. 204페이지 3번. 소급이 키야. 소급이 키워드입니다. 오케이. 그거로부터 뭐 장래, 아니야. 장래란 말은 뭡니까? 오늘부터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처음부터 없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681페이지. 그럼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 있어요. 요게 종종 시험에 나오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년의제. 성년의제란 말이 뭡니까? 어른으로, 이야기 좀 길어지니까 끊읍시다.